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지수예요. 여러분, 영국 옥스포드 사전에 온돌이라는 말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공과대학교 건축학과 크리스틴 학생이 보내온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무려 1930년대에 한국의 온돌을 자신의 건축에 도입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미국 건축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을 보러 왔습니다. 라레츠 교수님께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그렇게 대단한 건축가인가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께서 차에서 내리시며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이죠. 라이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로 꼽히는 분이에요. 그가 설계한 낙수장은 20세기 최고의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고, 구겐하임 미술관은 뉴욕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되었죠. 타임지는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로 선정했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민호 학생이 덧붙였어요. 얼마 전에는 라이트의 건축물 8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라이트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미국적 건축 양식을 만들어낸 선구자였죠. 유럽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르던 시절에 미국의 자연과 문화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건축을 추구했답니다. 프레리 하우스라는 미국만의 주택 스타일을 개발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 건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상에 선보였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교수님께서 제이콥스 주택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유명한 건축가가 대공황 시기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볼 유소니안 주택이랍니다. 유소니안 주택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어요. 교수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1929년 대공황이 미국을 강타했을 때 라이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집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평범한 미국인들도 품위 있는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집을 설계하게 된 거예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맞아요. 라이트는 유소니아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그의 이상을 담은 것이었죠. 그래서 유소니안 주택은 경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는 시도였답니다. 지하실도 없애고 차고도 과감히 생략했어요. 자재도 미리 재단에서 가져와 현장 인건비를 줄였고요. 와,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집이 첫 번째 유소니안 주택이라고 하셨죠? 네. 1936년에 젊은 신문기자 허버트 제이콥스 부부가 라이트를 찾아왔어요. $5,500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당시로서는 아주 적은 예산이었답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이를 자신의 새로운 건축 철학을 실현할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제이콥스 주택이랍니다. 라레츠 교수님께서 현관문을 열어주셨어요. 차가운 위스콘신의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바깥과는 달리 실내는 놀랍도록 따뜻했답니다. 어머, 밖은 이렇게 추운데 아니 이렇게 따뜻하네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교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크리스틴 학생, 이 따뜻함의 비밀이 어디서 오는 것 같나요? 특별한 난방장치가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거실 한켠의 벽난로 외에는 특별한 난방시설이 보이지 않았어요. 벽난로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답은 당신의 발밑에 있답니다. 그때 민호 학생이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아, 이거 혹시 온돌인가요?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 우리 집에도 있던 건데요. 교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민호 학생, 온돌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바닥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아래로 따뜻한 공기나 물이 지나가면서 전체 공간을 데우는 방식이죠. 예전에는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가 방 바닥 밑으로 지나가면서 방을 데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어떻게 한국의 온도를 알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이야기는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듯 말씀하셨어요. 라이트가 도쿄 제국 호텔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였죠. 당시 일본 주택은 춥기로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라이트는 오쿠라 남작의 저택 초대를 받고 한겨울 추위에 대비해 두꺼운 코트까지 준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저도 모르게 이야기에 빠져들어 여쭤보았어요. 교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라이트의 예상대로였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너무 추워서 음식 맛도 제대로 못 느낄 정도였대요. 손이 얼어서 젓가락질도 힘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시더니 극적인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식사가 끝난 후 한국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라이트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거든요. 추위에 떨던 라이트는 그 방에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고 하네요.
민호 학생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그 한국방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사실 그 방은 우리나라 경복궁에 있던 건물이었다고 해요. 오, 정말인가요? 제가 놀라서 여쭤보았어요. 네, 맞아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1915년 경복궁에서 조선물산공진회라는 행사를 개최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정각들을 철거했는데 오쿠라가 그중 자선당이라는 건물을 자신의 도쿄 저택으로 옮겨갔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가 경험한 한국방은 바로 조선의 궁궐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럼 라이트가 영감을 받은 온돌은? 제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민호 학생이 대신 말을 이어주었어요. 네, 바로 조선 왕실의 온돌방이었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는 불행한 사건이 서양 건축의 위대한 혁신으로 이어진 셈이에요. 그럼 이 집의 바닥 아래에도 한국 온돌처럼 불을 피우는 공간이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았어요. 교수님께서 웃으시며 답변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라이트는 온돌의 원리만 차용했답니다. 이 집은 보일러에서 데워진 증기가 바닥 아래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는 방식을 사용했지요. 처음에는 지름 2인치의 증기 파이프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온수 파이프로 교체했답니다. 민호 학생이 다시 보충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한국의 현대 아파트들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어머,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바닥을 계속 밟아보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교수님, 당시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뉴욕의 대형 난방 회사들은 이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거절했답니다.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지역의 작은 업체와 함께 이 혁신적인 시도를 성공시켰지요. 한국의 전통 기술이 미국 현대건축의 혁신으로 이어졌다니 정말 놀라워요. 제가 감탄하며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크리스틴 학생. 건축에는 국경이 없답니다. 라이트는 한국의 전통 지혜를 현대건축에 접목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건축 혁신의 정신입니다. 교수님,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각나서 여쭤보았어요. 혹시 라이트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온돌을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라레츠 교수님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크리스틴. 실제로 현대에는 유럽에서 온돌이 아주 각광받고 있답니다. 복사냉난방이라는 이름으로 재해석되어 첨단 건축물에 도입되고 있죠. 정말요? 어떤 건물들인가요? 독일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을 아시나요? 라이슈타크라고도 불리는.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 웅장한 건물의 7,500제곱미터에 달하는 바닥이 모두 온돌 방식으로 난방되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의 루이비통 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민호가 자부심 어린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특히 북유럽에서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항공기 경납고 소아병원, 실내 경기장 같은 특수한 공간에도 온돌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 와,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시공은 모두 한국 기업들이 하는 건가요? 교수님께서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핀란드의 우포너 같은 유럽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연간 시장 규모가 24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아이러니하네요. 한국의 전통 기술인데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니. 맞아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통 기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예요. 크리스틴, 당신이 건축가가 되면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전통의 지혜를 현대 건축에 더 잘 접목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온돌은 이제 더 이상 한 나라의 전통 기술이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기술이 된 것 같았어요. 라이트가 100년 전에 발견한 이 놀라운 지혜가 이제는 전 세계 건축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답니다. 민호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크리스틴, 겨울방학에 한국에 와서 진짜 온돌을 체험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 집에도 초대해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결국 제 한국 여행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민호의 말에 잠에서 깨어난 저는 비행기 창 밖을 내다보았어요. 철산처럼 하얀 구름 아래로 서울의 모습이 보였어요. 12월에 한국은 시카고만큼이나 추웠지만 이상하게도 설렜답니다.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민호의 어머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선 순간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스함에 저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이게 바로 진짜 온돌이에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라이트가 반했던 바로 그 따뜻함이죠. 정말 신기했어요. 라이트의 제이콥스 주택에서도 바닥 난방을 경험했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더 자연스럽고 포근한 느낌이었달까요. 민호의 어머님께서 방바닥에 이불을 깔아주셨는데 그 위에 누워있자니 마치 따뜻한 품 안에 안겨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호는 저를 한국 민속촌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옛날 온돌의 원형을 볼 수 있었어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가 구들장 아래를 통과해서 방 전체를 데우는 거예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는 시연을 보면서 문득 특별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한 줌의 장작으로 요리도 하고 방도 데우는 이 지혜로운 시스템을 보면서 라이트가 왜 그토록 감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이제 한국의 현대식 온돌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찜질방이었어요.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커다란 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한국의 현대식 온천이자 휴식 공간이에요. 옛날 온돌방의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주변에는 3355 모인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신기하지 않나요? 바닥 난방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서 하나의 생활문화가 된 거예요. 민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돌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인의 지혜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온기를 나누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라이트는 그저 난방 시스템으로만 보았지만 실제로 온돌은 그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일상이자 문화였던 거죠. 다음에 미국에서 집을 지을 때는 꼭 이런 온돌방을 만들고 싶어요. 찜질방 온돌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단순히 라이트처럼 기술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편안함과 따스함이 주는 문화적 가치까지도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미국의 두 번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되는 거네요. 한국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이콥스 주택에서 시작된 저희 호기심 어린 여정이 이렇게 한국의 찜질방에서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답니다. 찜질방에서 나와 카페에 앉은 민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있잖아요, 크리스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독일 국회의사당이나 프랑스 루이비통 박물관 같은 세계적인 건축물들은 앞다투어 온돌 기술을 도입하는데 정작 이 기술의 고향인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전문 기업도 없고 연구도 부족하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UC 버클리 공간환경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 세계 복사능난방 도입 건물 목록에서 한국은 고작 두 곳밖에 없대요. 그것도 해외 기업들이 시공한 거고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온돌을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니까요.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제가 졸업하면 온돌 전문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그동안 틈틈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연구해왔죠. 우리 선조들의 이 놀라운 지혜를 제가 현대 건축 기술과 접목해서 더 발전시키고 싶거든요. 우와, 정말 멋진 꿈이네요. 네, 생각해보세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우연히 경험한 온돌의 일부분만 가져다 썼는데도 이렇게 혁신적이었잖아요. 이걸 현대 기술로 제대로 발전시키면 어떨까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예를 들어 태양열과 지열을 활용한 친환경 온돌 시스템이라든가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온돌이라든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100여 년 전 라이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온돌의 새로운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먼저 시카고에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건물을 지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민호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좋죠. 크리스틴이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는 건가요? 라이트의 제이콥스 주택처럼 우리도 역사에 남을 만한 걸작을 만들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할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거요. 민호의 꿈이 이뤄진다면 어쩌면 먼 미래에는 한국의 온돌이 아닌 세계의 온돌을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나라의 온돌이 이렇게 우수한 것이었군요. 앞으로 크리스틴과 민호 학생의 활약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